임신 두 아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어리고 반말리 먼 곳에 있어 수시로 나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간 내가 겪어온 바를 간략히 적어 몇몇 동지에게 맡겨 너희들이 아비의 경력을 알고 싶어 할 정도로 성장하거든 보여주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장성하였으며 부자간에 서로 따뜻한 사랑의 대화로 족할 것이나 세상에게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나이는 벌써 53이건만 너희들은 겨우 10살, 7살의 어린아이니 너희들의 나이와 지식이 더할수록 나의 정신과 기력은 쇠퇴할 따름이다. 또한 나는 이미 외구에게 선전포고를 하여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선에 선 몸이 아니냐. 지금 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너희들 또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니 동서고금의 많은 위인 중 가장 숭배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배우고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이 성장하여 아비의 인생 경력을 알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일지를 쓰는 것이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오래된 사실들이라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러 지어낸 것은 전혀 없으니 믿어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11년 9월 3일 상해 법조계 마랑로 보경리 4호 임시정부 청하에서 집필을 완료하다. 황해도 벽촌의 어린 시절 조상과 가정. 우리는 안동 김씨 경순왕의 자손이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어떻게 고려 왕건 태조의 따님 낙락공주의 부마가 되셔서 우리의 조상이 되셨는지 삼국사기나 안동 김씨 족보를 보면 알 것이다. 경순왕의 8대손이 충렬공의 현손인 이공공인데 이 어른의 우리는 시조요. 나는 이공공에서 21대손이다. 충렬공, 이공공은 다 고려조의 공신이거니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우리 조상은 대대로 서울에 살아서 글과 벼슬로 가업을 삼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방조 김자점이 방역죄를 저질러 전 가정이 멸문의 화를 당할 때 우리 조상은 처음에는 경기도 고양군으로 망명하였다가 그곳이 서울에서 가까운 지방이라 다시 먼 곳 황해도로 옮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해주읍에서 서쪽으로 80리 떨어진 백운반 톡골 팔봉산 아래 양가봉 밑으로 온 거하였는데 이러한 내력은 족보를 살펴보아도 명확하다. 뒷계리 서산에는 나의 11대조 분묘를 위시하여 조상의 산소가 대대로 이어져 있고 산 아래는 할머니 묘소도 있다. 우리 조상이 털꽃으로 돌아오던 시기는 조선시대의 전성기로 양반과 상민의 계급의 차별이 엄밀하였던 시기이다. 우리 조상들은 멸문의 화를 면하기 위하여 김자점의 족속임을 숨기고 일부러 상놈 노릇을 하였다. 양반의 문화생활을 접어두고 농사를 짓고 임야를 개척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완전히 판박힌 상놈이 되었다. 조선시대 군제에는 역준토 외에 군역전이란 토지가 있었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 토지를 경작하다가 유사시에는 징병령에 따라 군에 나가는 제도였다. 우리 조상은 턱골 부족 고개 넘어 왼쪽에 있는 군역전을 경작한 이후 완전히 패를 찬 상놈이 되었다. 군역전을 경작하다 완전 상놈이 된 것은 문을 존중하고 무를 천하게 여기는 조선시대의 나쁜 풍습 때문이었다. 그 후 우리 조상은 지금까지 턱골 주위에서 살고 있는 진주 강씨, 덕수 익씨 등 토착 양반들에게 천대와 압제를 대대로 받았다. 우리 집안의 처녀 강 이씨 문중으로 출가하는 것은 영광이지만 두 문중의 처녀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 것은 보지 못했으니 이것은 혼인의 천대요. 강 이씨들의 대대로 방장을 하지만 우리 김가는 존이 외에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니 이것은 취직 등 정치적 압제이다. 강 이씨들은 양반의 권세로 우리 집안의 토지를 강점하고 금전을 강탈한 후 농로로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경제적 압박이다. 강 이씨들은 비록 머리 따은 어린아이라도 78세 되는 우리 집안 노인을 만나면 이랬나 저랬나 이리하게 저리하게 하며 낮춤말을 쓰는 반면 우리 집안 노인들은 갓 성인이 된 아이에게도 반드시 높임말을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언어의 천대이다.
그런데 턱골에 살 때 우리 집안도 전성시대에는 기와집이 즐비하고 조상의 묘소에 성물이 웅장하며 대대로 내려오는 노비까지 있었다는 것은 좀 이상할 것이다. 내가 11살 남짓할 때 우리 문중의 혼사나 장례식의 해방로, 이정길이 와서 일하는 것을 목도했는데 그는 소위 말하는 종의 종이었다. 이정길처럼 우리 운명보다도 더 흉악한 운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우리 집안의 내력을 살펴보면 문사도 없진 않았으나 높이 떨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체로 불평분자가 많았다. 내 중조부는 가짜 어사질로 체포되어 해주 관야에 구속되었다가 어느 서울 양반의 청탁편지로 겨우 형벌을 면하였다고 한다. 내가 대여섯 살 때 우리 가족 상황은 다음과 같다. 증조할아버지 향렬은 내 형제였는데 증조할아버지 한 분이 살아계셨고 할아버지 형제와 아버지 내 형제도 다 살아계셨다. 그런데 내가 5살 때 큰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별세하여 나는 사촌 형들과 같이 곡하였다. 아버님은 네 형제 중 둘째로 가장 형편이 비난하여 장가들지 못하고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24살에 삼각혼이라는 괴이한 혼인제도로 결혼하였다. 삼각혼이랑 새성이 홍기의 자녀를 서로 교환하는 제도로 내 외삼촌은 내 고모 신우이의 남편이 되었고 어머님은 자년 못간반 문산촌 협풍 광씨로 14살에 아버님과 결혼하였다. 결혼 후 부모님은 아들 한 분만 있는 증조부 댁에 더부살이를 하였다. 어머님은 어린 나이에 고된 일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지만 부모님 내외의 정부는 좋으셨다. 결혼 후 한두 해 지나자 부모님은 독립하여 따로 살림을 차리셨고 그 후에 내가 태어났다. 어머님께서는 푸른 밤송이에 크고 붉은 밤 한 개를 얻어 깊이 감추어둔 것이 나의 태몽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난산의 개구장이 나는 병자년 할머니의 기일인 7월 11일 자시의 할아버지와 큰 아버님이 사는 턱골 웅덩이 큰 집에서 태어났다. 앞으로 내 일생이 기구할 조짐이었는지 나의 탄생은 유례없는 난산이었다. 산통이 있는지 근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고 산모의 생명은 위험하였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온갖 의술치료와 미신처방을 다 하였지만 효력이 없었다. 상황이 잠옷 한급해지자 집안 어른들은 아버님께 속일 말을 머리에 쓰고 지붕 용마루로 올라가 소 울음소리를 내라고 했지만 아버님은 선뜻 따르지 않았다. 아버님의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다시 호통을 쳐서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난 후에야 내가 태어났다고 한다. 우리 집안이 극히 빈곤한데 나이 겨우 17에 아이를 얻으니 어머님은 항상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셨단다. 어머님은 젖이 부족하여 암죽을 끓여 먹였고 아버님은 나를 품고 이웃집 산모에게 젖을 구하였다. 먼지척 할머니 되는 피개댁은 밤늦게더라도 조금도 싫어하는 내색 없이 젖을 주었다 한다. 내 나이 10살 남짓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턱골 동산에 묻혔는데 나는 그 묘를 지날 때마다 경의를 표하였다. 나는 30살 때 천연두로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보통 종기를 치료할 때와 같이 대나무 침으로 따고 고름을 파내어서 내 얼굴에 마마 자국이 많다. 5살 때 우리 집은 증조부, 재종조부, 삼종조부 등을 따라 강령군 상감리로 이사하여 2해 살았다. 그곳은 앞은 바다요 뒤는 산이었다. 우리 집은 적막한 산이 있고 호랑이 길목에 있어서 밤에는 종종 호랑이가 사람을 몰고 우리 집 문 앞으로 지나가므로 문 밖을 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낮에는 부모님이 농사일이나 해산물을 채취하러 나가시면 나는 이웃 동네 산풍 이생원 댁에 가서 그의 집 아이들과 놀다 오는 것이 일과였다. 여름철에는 촌아들 관습대로 아래오마 걸치고 배꼽 위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놀았는데 그 집 아이들은 나와 동갑도 있고 두세 살 위도 있었다. 하루는 그 집 사람방에서 놀고 있는데 그 집 아이들이 해준 놈 때려주자고 공묘하여 이유 없이 매질하였다.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부엌칼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 찔러 죽일 결심을 하고 그 집으로 달려갔다. 사랑 앞문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알아채고 미리 대기할까 칼로 울타리를 뜯어 후문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울타리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앞마당에 있던 17, 8세 되는 처녀가 나를 보고 놀라 제 오라비에게 일렀다. 나는 다시 그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칼까지 빼앗겼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칼을 잃어버린 채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내내 시치미를 떼었다. 또 하루는 집에 혼자 있어 몹시 궁금하던 때 마치 문 앞으로 엿장수가 지나가면서 현 육이나 부러진 숟갈로 엿 사시오 하고 외쳤다. 나는 엿을 먹고 싶었으나 엿장수는 아이들을 자지배어 간다고 어른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무서워 방문을 걸어놓고 엿장수를 불렀다. 주먹으로 문구멍을 뚫고 헌숟갈이라야 엿을 주는 줄 알고 아버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숟갈을 짓밟아 분질러 숟가락의 절반은 방 안에 두고 절반은 문구멍으로 내밀었더니 엿장수는 엿을 한 주먹 뭉쳐서 문구멍으로 들이밀었다. 엿을 맛있게 먹고 있을 즈음 아버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나는 반동강 난 숟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사실 그대로 아뢰자 아버님께서는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엄벌하겠다고 꾸중하셨다. 그 후 어느 날 나는 아버님이 엽전 20냥을 방 아랫목 이부자리 속에 넣어두고 나가시는 것을 보았다. 혼자서 심심한 데다 앞동네 구거리 집에서 떡 파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정부 꺼내 온몸에 감고 떡집으로 갔다. 가는 도중에 삼종종부를 만났다. 너 이 녀석 돈 가지고 어디 가느냐. 떡 싸먹으러 가요. 내 아비바가 보면 큰매 맞는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증조부는 돈을 빼앗아 아버님께 전달하였다. 먹고 싶은 떡도 먹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온 직후 아버님도 돌아오셨다. 아버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빨랫줄로 나를 꽁꽁 돌려 들보에 달아매고 멸질하기 시작하셨다. 어머님도 들에서 안 돌아오신 때라 말려줄 사람도 없고 나는 아파 죽을 지경이었다. 그때 마침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세종조부 장년 할아버지께서 지나가시다 나의 맹렬한 비명소리를 듣고 우리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아버님과 동갑이시지만 아저씨라는 존칭의 권위로 불문곤직하고 나를 풀어주었다. 아버님의 설명을 다 듣지도 않고 할아버지는 어린 것을 그다지 무지하게 때리느냐고 꾸중하셨고 매를 빼앗아 아버님을 한참 동안 때리셨다. 나는 작년 할아버지가 고마웠고 아버님이 매 맞으시는 것이 퍽 시원하고 고소하였다. 아버지는 나를 등에 업고 들로 가서 수박과 사매를 실컷 사먹이고 할아버지 댁으로 업고 가셨다. 증조모 또한 아버님을 책망하시며 내 아비 밉다. 너희 집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살자 하시며 밥과 반찬을 맛있게 해주셨다. 나는 여러 날 할아버지 댁에 묵고 난 후 집에 돌아왔다. 증조부는 그곳에서 돌아가셨다. 해주 본향의 장지로 백영리나 되는 원거리를 응구할 때 상녀에 바퀴를 달고 끌고 가다 불편하시다며 다시 바퀴를 떼고 어깨에 메고 나가던 것이 기억난다. 한 번은 여름에 장맛비가 와서 근처에 샘이 솟아나 작은 내게 흐르게 되었다. 나는 붉은색 염색과 푸른색 염색을 통해 꺼내 샘에다 풀어넣고 푸른 내, 붉은 내가 서로 만나며 섞이는 장관을 구경하다가 어머님께 몹시 매를 맞은 적도 있다. 내 나이 7살 때 강령궁 상강리로 이주하였던 친척들이 한 집 두 집 턱골 본향으로 돌아왔다. 이때 우리 집도 돌아왔는데 나는 아버님과 삼촌의 등에 업혀 돌아왔다. 고향에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다. 아버님은 학식은 겨우 이름 석자 쓸 줄 아는 정도였지만 기골은 준수하고 성격이 호방하셨다. 음주는 항량이었고 취하시면 양반 강의실에 만나는 대로 때려 1년에도 여러 번 해주 관야에 구속되는 소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사람을 구타하면 맞은 자를 때린 자의 집에 떠매어다가 눕혀놓고 생사의 여부를 기다리는 것이 그 시대 집안 관습이었다. 때문에 우리 집은 한 달에도 몇 번씩 거의 죽게 된 사람, 전신이 피투성이 된 사람이 사람방에 누워있을 때가 있었다. 아버님의 사람을 잘 때리셨던 것은 술기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불평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아버님은 마치 수호지에 나오는 영웅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는 것을 보고 친하고 친하지 않음에 관계없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셨다. 이로 인해 인근 상놈들은 다 아버님을 경계하고 아버님을 피해 다녔다. 해마다 새밑이 되면 우리 집에서 닭, 계란, 연초 등 다수 준비하여 어디론가 보내었고 그러고 나면 감사의 표시로 엽서와 해주먹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8살이 되어서 나는 그 연유를 알았다. 아버님은 한 달에 몇 번씩 소송을 당하여 해지옥에 구속되곤 하셨는데 이럴 때 양반들은 고통을 덜기 위해 감사나 파관에게 접근하였지만 아버님은 연리청, 사령청의 개방이란 수속을 밟아 해마다 선물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미리 개방을 해두면 영문이나 본야에 잡혀가 옥이나 영청에 몇 달 몇 날을 구속되더라도 실상은 사령 영리들과 같이 먹고 잤으며 설령 곤장 퇴장을 맞더라도 신용만 하는 헐장이었다. 또 옥에서 나와 반대 소송을 제기하여 양반 토호들을 구속시키는 날에는 그들은 재산을 있는 대로 허비하여 감사 판관에게 뇌물을 바쳐 모면하더라도 호랑이나 전전같이 무서운 사령, 영속들에게 별별 고통을 다 당하게 된다. 해서지 방에서 1년 동안에 부호 10여 명이 이렇게 해서 낭패를 당하였다고 한다. 인근 양반들이 회유책이었는지 아버님은 도전 위에 청거되셨다. 아버님은 양반들에게 잘해주던 다른 존이들과 반대로 양반에게는 가혹하게 공존을 거두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부담하실지언정 가혹하게 하지 않으셨다. 결국 아버님은 3년이 못되어 근공유용으로 도존위에서 면직되셨다. 이런 이유로 김순영이라면 양반의 아이와 부녀자들까지 손가락질하며 미워하였지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아버님이 양반의 사랑방에 가시면 다른 양반들은 같이 앉아 있을 때 주인이 하 김존이 왔는가 하며 낮춤말을 쓰지만 혼자 조용히 있을 때에는 이랬소 저랬소 하는 이른바 멍들의 공대를 하였다. 아버님의 어렸을 때의 별명은 효자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왼손 무명지를 칼로 잘라 할머니 입에 피를 넣어드려 사흘이나 더 사시게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던 날 영원히 돌아가셨다. 아버님 형제는 큰아버지 배경, 아버님 수영, 셋째 삼촌 필연, 넷째 삼촌 준영이 네 분이시다. 큰아버지와 셋째 삼촌은 별다른 능력이 없는 보통 능군이셨으나 아버님과 넷째 준영 삼촌은 특이하셨다. 준영 삼촌은 술을 많이 마시고 문자는 국문을 겨울 내내 각하고 갈하더니 끝내 못 배우고 말더라. 그런데 술버릇은 괴팍하여 취하며 큰 풍파를 일으키셨다. 삼촌은 아버님과 반대로 양반에게는 감히 덤비지 못하고 문중신청에게만은 위아래 없이 욕하고 싸움 걸어 할아버지와 아버님이 늘 때려주셨다. 내가 9살 때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날 준영 삼촌이 큰 구격거리를 연출하였다. 삼촌이 술에 취해 장례일을 돌보는 호상인들을 모조리 두들겨 패고서 극기하는 인근 양반들이 큰 생생을 내신답고 노복을 한 명씩 보내 상여를 메고 가던 것까지 때려서 모두 쫓아버렸다. 결국 준영 삼촌을 결박하여 집에 가두어 놓고 집안 식구들끼리 응구하여 장례를 치르고 증종조부를 주체로 가족회의를 열어 안진뱅이로 만들기로 결의하고 준영 삼촌의 발뒤꿈치를 잘랐다. 홧김에 가족회의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지만 다행히 힘줄이 상하지는 않아 병신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삼촌이 종증조부 사랑에 누워 밤같이 울부짖는 바람에 나는 무서워 근처에도 못 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추태는 상놈의 본색이요 행위라 하겠다. 그때 어머님은 나에게 너희 집에 허다한 풍파가 모두 술로에서 생기니 너마저 술을 먹는다면 나는 단연코 자살하더라도 그 꼴을 안 보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겼다. 당시 나는 국문을 배워 이야기책 정도는 볼 줄 알았고 한문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천자문은 배웠다. 하루는 집안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몇 해 전 집안에 새로 혼인한 집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새 사돈을 만나려고 서울 갔던 길에 두었던 청대호를 밤중에 쓰고 나가셨다. 이웃 동네 양반에게 발각되어 관을 찢기고 다시는 관을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힘써 물었다. 그 사람들은 어찌하여 양반이 되었고 우리 집은 어찌하여 상놈이 되었습니까? 침상 강씨의 선조는 우리만 못하나 현재 진사가 3사람이나 있지 않느냐. 별담 인진사 집도 그렇다. 진사는 어찌하여 되는가요? 진사급제는 학문을 연마하여 큰 선비가 되면 과거보아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들은 후부터 글 공부할 마음이 간절하여 아버님께 어서 서당에 보내달라고 절었다. 아버님은 동네에는 서당이 없고 다른 동네 양반 서당에서는 상놈을 잘 받지도 않거니와 받아주더라도 양반 자제들이 멸시할 터이니 그 꼴을 못 보겠다며 주저하신다. 결국 아버님은 문중과 인근 상놈 친구의 아동을 면모아 서당을 새로 하나 만드셨다. 수강료로 쌀과 보리를 가을에 모아주기로 하고 청수리 이생원을 선생으로 모셨다. 그분은 양반이지만 그를 넉넉지 못하여 양반의 선생으로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같은 상놈의 선생이 된 것이다. 선생님이 오시던 날 나는 너무 좋아서 머리를 빗고 새 옷을 입고 마중 나갔다. 저 앞에서 키 큰 50살의 남짓의 노인이 오신다. 아버님이 먼저 인사하신 후 창암아 선생께 절하여라고 말씀하신다. 공손히 절하고 나서 나는 선생을 바라보니 마치 신선이나 하느님처럼 거룩해 보였다. 이리하여 우리 집은 사랑의 고무방을 열고 선생님 식사까지 봉양하게 되었다. 이때 내 나이 12살이었다. 나는 계약하던 첫날 마산봉 한식이란 5글자를 배웠다. 뜻을 알 듯 모를 듯 관계없이 나는 너무 기뻐서 밤에 어머님의 밑 메가리를 도와드리면서 외우고 또 외웠다.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먼저 선생님 방에 가서 글을 배우고 박구력을 메고 멀리서 오는 동무들을 내가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 석 달째 지낸 서당은 인근 산동 신종이 사랑으로 옮겨갔다. 나는 아침이면 박구력을 메고 산골을 넘어 집에서 서당까지, 서당에서 집까지 오고 가며 끊임없이 글을 외웠다. 동무들 중에는 나보다 수준이 높은 자도 있었지만 배운 것을 외우는 시험에서 늘 내가 최우등이었다. 반년이 되지 않아 신존이 부친과 선생 사이에 반목이 새겨 결국 선생님을 내보내게 되었다. 표면적인 이유에는 그 선생이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손자는 둔재로 공부를 못하는 데 비해 나의 학문이 날로 발전하는 것이 시기한 것이었다. 일전에 매달 보는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은 나에게 은밀하게